네, 이번 주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네, 탄핵 선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저한테 되게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 되게 집중한 적이 있었나? 어떤 글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그거를 단어를 곱씹으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모든 거의 전 국민이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음, 인상적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문장의 힘, 단어의 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편향과 균형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학에서 영화 전공을 하고 아트 다큐멘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소방 공무원을 하다가 다시 영어 통번역사가 되고자 지금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성구문 전문을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 구분이 지어지더라고요. 보면은 기각이나 각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처음에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이제 본 게임을 들어가서 중대성이 얼마나 되냐, 헌법이나 뭐 법률을 얼마나 위반했고 뭐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했냐, 이거를 하나하나 다섯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 확인 사살로 뼈 때리기로 당신의 판단은 존중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됐어. 그리고 우리 헌법 역사는, 우리 국가의 그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이렇게 쌓아져 왔어. 그러니까 당신은 파면이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뭐 성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막 자세히 보는 건 아니라서 이거를 되게 봤을 때 되게 명확하고 되게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그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의 힘이 아닐까.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납득을 하기 좋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승복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찬찬히 보면은 일단은 기각이나 각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밝히시더라고요. 이게 절차적으로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제 두 축으로 나눴잖아요. 이게 8대0 인용이냐 아니면은 뭐 각하 기각이 섞여서 뭐 인용사 기각 각하 합쳐서 4 이 정도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눴던 것 같은데, 기각이라 각하하지 않은 이유를 일단 밝혔어요. 이게 심사 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중간에 그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는지 아닌지, 이것을 계속 그 변호인단에서 이거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 거죠. 이게 아니다, 기각 각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그리고 단시간에 그 계엄을 종결한 게 이 보호 이익에 흠결이 되는지 이것도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탄핵 소추권 남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또 다 판단해 주시고 하나하나 다 이제 처리를 하셨죠. 그 다음에 본 게임에서 그 대통령으로서 직무 집행을 하는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의 정당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으셨던 게 지금은 계엄 선포할 만큼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다. 지금 뭐 거기 변호인단에서 말했던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하고 예산안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국가 비상사태 아니고, 그리고 또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랑 절차적 요건까지도 안 됐다. 국무회의 그 주재하는 것도 흠결이 있었다. 이거 일단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 군경 투입, 이거는 다른 뉴스에서 여태까지 깊이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 같은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던가 뭐 이런 걸 침해했고,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별 5개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반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고령을 발령했던 그것에 대해서 뭐를 위반했냐. 지금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던가 정당제 이런 거 다 무시했고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뭐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이거 다 헌법에 거의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지금 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선관위 압수수색한 거. 이거는 영장주의도 위반했고 그리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고 선관위 독립성은 아마 헌법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조인에 대해서 위치 확인한 것도 이제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이것도 아마 헌법에 있는 것 같은데 삼권 분립.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침해했다. 이거는 국민 주권주의나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고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 자체를 무시한 거고 국민 기본권 다 무시했다. 그 또 한 가지 이제 주장했던 게 계속 뭐 금방 계엄이 끝났다. 뭐 피 한 방울 안 흘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당신이 의도한 게 아니라 시민의 저항과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법 위반에 대해서 중대성 판단하는 데는 해당되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 주장을 다 반박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국정마비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확인사설로 국정마비라고 판단한 거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차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야지 이걸 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 헌법이 국가의 이런 긴급권 남용했던 사례를 겪으면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서 이게 계속 쌓아지고 그랬던 역사였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파면하는 걸 정당화하셨죠.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1987년도에 9차 개헌 이후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있었던 개헌 이후에 그게 지금의 형태가 나온 거더라고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임시정부 때부터 그런 흔적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이 있을 때 탄핵된 그런 역사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실제로 건국되고 나서는 크게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형태는 아니고 뭐 중간에 긴급권 발동을 우리가 많이 겪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던가 뭐 전두환 대통령 그때는 이제 헌법위원회였나? 약간 그런 이름으로 유명무실하게 활동하다가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돼서 다양한 헌법 관련 재판들을 하고 계신데 뭐 헌법소원 등등 하시는데 뭐랄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쌓아왔는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80년대 후반생이라서 이 과정을 87년도에 있었던 과정은 사실 모르잖아요. 제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이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영어로 관련돼서 보면은 요즘에 그라운드 뉴스라고 좌파, 우파, 중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뉴스 미디어들을 그 분류해가지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그 어쨌든 통역사로서 언어나 단어 선택에 민감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다가 내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구나. 약간 요런 생각도 한번 이제 본인의 검열을 거칠 수 있게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좀 보면은 그리고 저는 언어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 단어 하나에서 오는 의미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하고 중립적으로 할 땐 중립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어느 정도 편향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뭐 무조건적으로 누구는 왼쪽에 있고 누구는 오른쪽에 있고 약간 이런 거보다는 저는 지금은 너무 복잡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이게 뭐 나는 왼쪽에 가까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이 분야 뭐 경제 관련해서는 뭐 안보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가까운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어들도 다양하게 폭넓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 탄핵 문제를 왼쪽에 있는 left-leaning headlines framed the removal of South Korea's president with language like impeached and martial law. 요런 탄핵이라던가 계엄령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썼고 뭐 잘못됐고 그리고 독재 권위적인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right-leaning outlets de-emphasized these specific terms. 네, 우파에서는 이거를 일부러 안 쓰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게 이제 AI가 추출해낸 것 같은데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본 거니까. 그리고 all sides reported on the martial law declaration. 좌파나 우파나 중도에서 계엄령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했지만 left-leaning sources highlighted the political turmoil. 여기서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죠. turmoil, political turmoil, turbulence, unrest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강도를 어느 정도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right-leaning outlets는 procedural aspects of the impeachment.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우파 쪽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제 지금 전략은 기각이나 각하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않아서 기각이나 각하가 돼야 된다. 이 중대성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솔직히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죠. 이번에서는. 그리고 또 보면은 center-leaning coverage focused on Yoon's misjudgment and stubbornness and presented a more detailed background on his personality. 중도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뭐 오판이라던가 고집이 센 거 이런 거 성격적인 측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것은 뭐 왼 좌파나 우파 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단어를 쓰면은 편향을 가질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하나 보였던 거는 mobilize랑 deploy 요거를 사용하는데 mobilize는 보통 이제 우리가 동원한다. 근데 군대를 동원한다. 이거 할 때 좀 뭐랄까 과도했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겼던 것 같아요. 그 군대를 뭔가 총동원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판하는 방식으로 꼬아서 이렇게 사용한 것 같고 deploy는 오히려 약간 좀 더 중립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뭐 배치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국에 되게 큰 일을 생기는 거를 경험한 건 처음인데 재외국민 투표인가? 그것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투표권 행사하고 싶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주말이네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